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대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길은 본래 성품이 온순하여 남에게 해대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런 대길을 어려서부터 바보라고 놀려댔죠. 하이고 저놈은 허구한 날 손해날 것 뻔히 알면서도 제 것을 그냥 양보하니 바보지 바보야. 그러게 어려서부터 제 물건 하나 못 챙겼는데 커서도 여전하구먼. 대길은 나이가 들어 혼이 나였는데도 여전히 동네에서는 바보 대길로 통하였지요. 바보 대길이가 장가 갔네. 참네. 바보도 장가 가는데 너는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대길은 혼이 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리는 게 싫었지요. 하지만 대길은 그래도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르던 황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였지요. 소를 잡아 고기를 삶고 뼈를 고아 뜨끈한 사골국을 끓이고 전이며 떡이며 맛난 과일을 준비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대길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마워 더는 바보라 놀리지 않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가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머저리 같은 놈을 보겠나? 멀쩡한 황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였으니 밭은 누가 갈고 무거운 짐은 누가 나르려 그러는지. 그러게 우리야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해서 좋았지만 대길이 저놈은 장가를 가서도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하니 말일세. 그날부터 사람들은 대길을 바보 대길에서 머저리 바보 천치 대길로 조금 더 긴 별명을 붙여주었으니 대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요. 그리고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대길이 황소 가죽을 팔러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무거운 황소 가죽을 등에 지고 길을 가니 도중에 지친 대길은 길가에 나무 아래에서 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대길을 바보천치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대길은 자기는 바보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왜 이리 안 나오는지 신음하다 잠이 깨버렸죠. 그런데 옆을 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황소 가죽을 쪼고 있었습니다. 순간 대길은 까마귀를 확 낚아채어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에 이르러 가죽 장수에게 가죽을 파니 대길의 수중에 7냥의 돈이 생겼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주막으로 들어가 국밥을 시켰습니다. 주모! 머릿고기 듬뿍 넣은 국밥 2그릇만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시오. 밥이 나오기 전 대길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죽 판 돈 2냥을 주막 살인문 아래 숨기고 3냥은 장동 밑에 숨기고 나머지 2냥은 마루 밑에 숨기더니 자리로 돌아와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좀처럼 음식이 나오지 않자 대길이 주모에게 소리쳤지요. 주모! 대체 왜 이리 국밥이 넣는 것이오? 국밥 2그릇이라 하지 않았소? 한 사람 더 오면 내드리려고 했지요. 그 말에 대길이 가슴팍에서 주머니를 꺼내 까마귀를 보여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거참! 여기 이분하고 먹을 것이니 얼른 내오시오. 까마귀를 본 주모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까마귀 아니오? 아니 까마귀라니? 말 조심하시오. 이분은 유명한 점쟁이오. 그 말에 주막 안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질 않겠습니까? 거참 젊은 양반이 농이 과하시구먼. 주막 한쪽에서 식사하던 나이 지긋한 양반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자 대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농이라고요? 그럼 다들 이리 모여보시오. 내 한번 보여드리리다. 주막 안의 사람들이 대길의 넉살에 재밌다고 모여드니 대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까마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깎아구는데 대길이 오냐오냐 하며 까마귀 말을 알아듣는 신용을 하자 주모가 물었지요. 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막 살인문 아래 엽전 두 냥이 떨어져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에 주모가 얼른 뛰어가 주막 살인문 아래를 살피는데 정말 엽전 두 냥이 있질 않겠습니까? 주막 안의 사람들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고 대길이 다시 까마귀를 쓰다듬자 까마귀가 이번에는 까악 길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양반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는 것이오? 장독대 밑에 엽전 선양이 있다는데요. 그 소리에 주막 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장독대로 달려가더니 그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엽전 선양이 있어. 거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뭔가에 홀린 듯 대길의 까마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길이 까마귀 머리를 쓰다듬자 까마귀가 더욱 요란스럽게 울어댔습니다. 깍깍깍깍. 허허. 마루 밑에도 두 냥이 떨어져 있다는데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또 우르르 달려가 마루 밑에서 엽전 두 냥을 찾아내니 사람들은 저마다 신기해하며 까마귀의 재주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양반이 몸이 달았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더니 대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그 까마귀 나에게 팔면 안 되겠는가? 대길은 그 말에 능청스럽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이 까마귀는 지리산 깊은 골에서 도사를 만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걸 어찌 함부로 팔겠습니까? 내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제발 내게 파시게. 나이 지긋한 양반이 대길 앞에 조아리며 애원하니 대길은 마지못한 듯 말했지요. 그럼 천냥만 주십시오. 어차피 저야 돌을 닦다 산에서 내려온 것이니 그 돈으로 노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도 할 것이니 그리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집에 가서 천냥을 주겠네. 일단 우리 집으로 함께 가서 돈과 까마귀를 바꾸도록 하시게. 양반을 따라 그 집으로 간 대길은 돈 1000냥을 받아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대길은 아내에게 돈꾸러미를 던져주며 말했지요. 여보, 황소 가죽을 팔아 받은 돈이네. 이 돈으로 당신 비단 저고리도 해 입고 소도 몇 마리 새로 들여놓고 남은 돈은 동네에 인심이나 팍팍 쓰시게. 대길의 아내는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황소가죽이 한양에서는 1000냥이나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가서 비단 저고리에 금가락지 하나부터 장만하시오. 대길의 아내가 돈벼락을 맞은 듯하여 그날부터 돈을 물쓰듯 하니 소도 여러 마리 사고 비단옷에 금가락지 끼고 온 고을을 돌아치니 마을 사람들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디서 그리 많은 돈이 생겨서 돈을 그리 물쓰듯 하고 다니는 겐가? 아이고, 모르셨어요? 남편이 황소 가죽을 한양에 내다 팔았는데 1000냥을 받았다잖아요. 뭐라, 1000냥이라고. 그때부터 마을에는 대길이 한양에서 황소가죽을 1000냥에 팔았다는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뭐라? 그것이 사실인가? 그래, 천냥이라네, 천냥. 저 바보 천치 등신 대길이 한양에서 황소 가죽을 1000냥이나 받았다지 않는가? 아이고, 배야. 그날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집 황소를 잡아 가죽을 벗겨서는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양으로 몰려가서 막상 황소 가죽을 팔려 하니 가죽 장수가 놀라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이 많은 가죽을 가지고 온 게요? 나흘을 걸어 이곳에 왔으니 조금 싸게라도 넘기려 하오. 얼마 주겠어? 글쎄, 이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는데 단냥이면 되겠소. 단양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순간 귀를 의심하였지요. 이 양반이 거 무슨 소리여?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시오. 난 이렇게나 많이 살 생각이 없으니. 단양 소리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가죽 장수를 욕하며 돌아섰지만 한양 어디를 돌아다녀도 황소가죽을 천냥에 산다는 가죽 장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괜히 밥 깔고 곡식을 나르는 소만 잡았으니 내 바보천치 등신 대길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소. 아이고, 우리가 귀가 얇아 바보놈 말을 믿은 게 잘못이지. 마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단양에 황소가죽을 팔고 돌아가는데 오가는 동안 먹고 잠자는 돈을 빼고 나니 정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대길의 집으로 쫓아가 대길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대길의 집 마당에 마을의 똥이란 똥은 다 가져다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대길의 집 마당에 똥이 한가득하니 대길의 아이들은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고 대길의 부인은 울고불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길은 마당 한가득 쌓인 똥을 차근차근 모아다 자기 밭에 차곡차곡 쌓아두고는 겨울을 났지요. 그 이듬해 봄 마을 사람들이 밭에 모종하고 거름을 주려는데 온 마을의 똥이란 똥은 죄다 대길의 마당에 퍼부었으니 거름이 모자라 작물들이 힘이 없는 것이 농사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거참, 걸음이 없어서 큰일이네. 아, 그러게. 대길네 집에 뭐 타러 똥이란 똥은 다 가져다 던져버렸어요? 내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 당신이 헛소문만 안 듣고 왔어도 일이 안 됐을 텐데. 괜스레 일할 소만 없앴으니 남 탓만 하지 말고 가서 똥이나 도로 가져와요. 퍼부을 때는 언제고 이제야 도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난 그런 체면 깎이는 일은 못하네. 아이고, 체면 차리다 굶어 죽겠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확기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기른 작물은 보잘것없었는데 대길이의 밭에서 난 작물들은 속이 실하고 열매도 주렁주렁 달렸으니 대길의 곶가는 이전보다 더 가득 차 마을 사람들의 논밭도 더 사들였지요. 거기에 새로 사들인 소들이 건강한 송아지를 쑥쑥 낳아놓으니 대길은 해가 갈수록 돈도 더 많이 벌고 일하는 머슴이며 하인들도 여럿 두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는 점점 바보천치 등신 대길이 아니라 만석군 대길로 불렸으니 어느 누구도 대길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에는 온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은 빼빼 마르고 가을에 제대로 추수를 하지 못하였으니 겨울이 지나고 춘궁기가 되자 마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먹을 것 좀 없소. 큰일이네요.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으니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대길이네 가서 양식 좀 꼬우면 안 될까요? 내가 예전에 놀려대고 그 집 마당에 똥만 안 퍼부었어도 가겠는데 지난날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소. 그러게요. 이러다가 애들까지 다 굶어 죽겠어요. 부부가 배가 고파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쇠돌이 있는가? 나 대기를세.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만석군 대길이 여길 다 찾아오다니 쇠돌이 부부가 놀라 문을 열어보니 대길과 그의 하인들이 수레에 양식을 가득 싣고 와서 마당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온골에 양식이 떨어져. 고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 이렇게 양식을 싣고 다니며 나눠주고 있네. 어서 나와 받으시게. 참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쇠돌이 부부는 줄인 배를 붙들고 마당으로 나와 대길이 건네주는 양식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네. 대길이 자네가 아니면 온 식구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일이 고마울 수가 있는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다 자네와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마당에 똥을 가져다 주는 바람에 내일이 먹고 살 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야 다 갚는 것이네. 그 일은 미안했네. 내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네. 미안하긴 뭘? 여하튼 양식이 더 필요하면 찾아오시게. 난 석군의 집에 얼른 가봐야겠네. 거기도 사흘은 굶었으니 어여 가자. 대길이 앞장서고 하인들이 수레를 매단 소를 몰고 온 동네에 양식을 나눠주니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지난날 대기를 바보라고 무시했던 일을 반성하고 대기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죠. 옛날 옛적 조선 인조 때 궁에는 황해도 봉산 출신의 이씨 성을 가진 무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선전관으로 임금의 곁에서 왕명의 출납과 군무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였지요. 더하여 이무변의 집안은 예부터 황해도 땅에서 이름난 부잣집으로 항상 재산에 여유가 있었으니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며 남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성격도 활달하였으니 사정이 급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진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집안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기어이 집안을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풍채와 골격이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는 사람마다 그를 비웃기보다 장차 그가 영달할 것이라 기대를 하였죠. 하지만 어느 날 이무변은 어떤 일에 연루되어 관직을 잃고 낙향하게 되었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조정의 부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무변이 하루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무변이 시골에 박혀 있기만 하면 벼슬이 찾아와 주지 않지. 집안이 일이 가난하니 하루아침에 구렁에 뒹굴 것만 같아 통탄스럽기만 하구려. 남은 전답을 모두 팔면 400연 양은 받을 것이니 그걸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구해보겠소. 구하면 살 것이요. 구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요. 나는 이미 뜻을 정했으니 다른 말은 하지 말구려. 남편의 뜻이 그렇다는데 아내가 어찌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무변이 남은 논밭을 모두 파니 과연 400냥이 되었습니다. 그중 100냥은 아내에게 주어 생계를 꾸려가게 하고 이무변은 300냥을 가지고 상경했지요. 이무변이 건장한 하인에 잘생긴 말을 탔으니 제법 남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벽제 주막에 이르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무변의 하인이 말먹이를 마련하고 있는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한동안 눈치를 보다가 주막으로 쑥 들어와서 말을 주고받는데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오? 나는 병판댁 사환 장우라오. 무변이 그 말을 몰래 듣고는 내심 매우 반겼지요. 잠시 후 하인을 시켜 은밀히 그를 불러다 물어보니 틀림없는 병조판서 댁 사람 같아 보였지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는가? 소인은 병판댁 수인데 상전댁 노비들이 평안도 땅에 많아 공물을 걷어오라는 명을 받잡고 오늘 떠나왔습지요. 그 말에 이무변이 탄식하며 말했지요.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긋나고 말았구나. 어긋나다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내가 벼슬을 구하러 상경하던 길인데 병판대감을 만나 뵙는 것이 소원이다. 에이, 난 또 별거라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나를 위해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느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함께 한양으로 들어가시지요. 소인이 상전의 명을 받잡고 하직 인사하고 물러난 지는 여러 날 되었지만 좋은 날을 택하느라 오늘에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발한 줄은 상전도 모르시죠? 지금 다시 돌아가 진사님을 주선해드리고 나서 출발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요? 300냥은 되지. 근근히 쓸만은 하겠군요. 다음 날 병판댁 사환 장씨가 앞장서고 이무변과 그 하인이 뒤를 따라 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씨는 이무변을 위해 병판댁 가까이에 있는 여관을 잡아주며 여관 주인에게 잘 대해주라고 당부하였지요. 이무변은 여관 주인이 평소 장씨를 잘하는가 보다 짐작하고는 더욱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장씨는 며칠 동안 보이지 않으니 이무변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의심이 들었지요. 그러다 얼마 뒤 장씨가 다시 여관으로 찾아오니 무변은
한 고조가 도망쳤다고 여겼던 소아를 다시 얻은 것처럼 기뻐했지요. 자네 왜 며칠 동안 오지 않았는가? 아이고, 진사님을 위해 벼슬길 도모하는 일을 어디 순식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곳에 지름길을 뚫었는데 매우 요긴한 자리라 백냥은 쓰셔야겠습니다. 그래, 그 지름길이란 게 무엇인가? 이무변이 바짝 다가앉으며 물으니 장 씨가 잠시 뜸을 들이는가 싶더니 조용히 주변을 살피다 말했지요. 병판대감에 누님 되시는 분이 홀로 되어 모동에 사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제이시니 평소 대감께서 극진히 생각하시지요. 그러니 누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게 사실인가? 네, 그렇고 말고요. 소인이 진사님 일을 그 누님에게 아뢰자 백냥을 요구하십니다. 백냥이라고. 혹 좋은 벼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깟 백냥이 아까우신가요? 아니, 아닐세. 오로지 벼슬을 얻고자 가져온 돈인데 마땅히 써야지. 이무변은 즉시 전대를 꺼내 셈을 치러주었지요. 장 씨가 돈을 받아 황급히 떠나자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이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친히 가시지 않고 저자에게 그냥 부탁하시니 어찌 속이지 않으리라 장담하십니까? 그가 병판댁 하인인 것은 분명하다. 어찌 이리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다음 날 장 씨가 다시 찾아와 말했지요. 안주인 마님께서 백냥을 받고 매우 기뻐하시며 즉시 대감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조만간 조정에서 새로이 관직을 발령하거나 교체하는 일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때 제일 먼저 진사님을 추천하신다 합니다. 아이고, 잘 되었네. 고맙네. 다 자네 덕분일세. 그런데 뭔가?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병판대감의 주변에 관직을 청탁하는 이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랬어? 말이 무거운 분이 곁에서 도우면 일이 더욱 확실해지는 법이지요. 모동에 병판대감의 절친한 관리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제일 먼저 진사님을 추천하실 겁니다. 그분께 50냥만 던져주시면 틀림없이 기뻐하며 큰 힘을 실어주시겠지요. 무변은 일이 더욱 그렇겠다고 하며 그 일도 도모해보라 했지요. 다음 날 장 씨가 싱글벙글하며 이무변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과연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 대감께서 소실을 두셨는데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그 소실을 매우 아끼신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소실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그 아이의 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상을 성대하게 차리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50냥만 드리면 일을 10분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변이 또 50냥을 내주었지요. 그렇게 돈을 받아간 장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와 말했습니다. 소실께서 과연 크게 기뻐하시고 온 힘을 다해 주선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진사님께 좋은 벼슬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무관의 행색은 말숙해야 하는 법이니 50냥을 들여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없으면 안 되지. 그에게 50냥을 주며 의복을 갖추어 오라 했지요. 얼마 안 있어 장 씨는 좋은 비단으로 만든 옷과 금실로 만든 듯한 허리띠 그리고 좋은 가죽으로 만든 가죽신을 들고 왔는데 모두 감나가고 화려해 보였지요.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병판댁으로 가셔서 인사나 한번 드리시면 대감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고맙네. 이게 다 자네 덕분일세. 그런데 혹시나 병판대감 앞에서 미리 아는 척하시거나 티를 내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안 그래도 관직을 얻으려 줄을 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진사님께서 아는 척을 하시면 병판대감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걱정 말게나. 내 그저 내 이름만 알려드리고 나오겠네. 그럼 진사님만 믿겠습니다. 이무변은 마치 자기가 제갈량을 얻은 유비라도 된 양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이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의심하던 하인도 함께 기뻐하였지요. 이무변은 곧 복색을 차려입고 명함을 품고서 병판댁으로 갔습니다. 병판대감의 집 앞에는
장 씨의 말처럼 여러 무변이 병판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려고 와 있었지요. 이무변도 그들과 같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가 되어 병판 대감에게 자신의 이력과 형편을 모두 아뢰는데 병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었습니다. 무변은 병판이 의뢰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관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무변이 그 뒤에도 또다시 인사를 갖지만 다른 무변들과 줄을 서서 무난 인사를 드렸을 뿐 병판은 남달리 관대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목이라 불리던 관보를 간신히 구해 보곤 했는데 어디에도 자신을 임명한다는 말은 없었지요. 이무변은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래도 장 씨의 환심을 사야 할 것 같아 장 씨가 올 때마다 주머니 돈으로 고기와 술을 사서 마음껏 먹고 취하게 해주었지요. 그러다 마지막 남은 50냥도 거의 다 쓰고 말았습니다. 무변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 장 씨에게 물었지요. 이복에 아직도 관직에 임명한다는 소식이 없으니 대체 무슨 까닭인가? 아이고, 대감께서 어느 날이고 진사님을 잊겠습니까마는 진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 그들부터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진사님 차례가 어찌 쉽게 오겠습니까? 하나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벼슬을 얻었으니 후일 산정에는 진사님을 요직에 넣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마 매우 좋은 자리로 넣어주실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고맙네. 내 자네만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네. 그리고 얼마 후 또 정목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기다리던 소식은 없었지요. 그런데 장 씨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암흑의 관리와 병판 누님께서 대감께 간곡히 청을 넣으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벼슬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의 어느 대신이 암흑의를 청탁하는 바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빼앗겼으니 어쩌겠습니까? 하나 6월 도목정사가 머지않았습니다. 소인이 이미 누님 댁과 암흑의 관리 그리고 소실로 하여금 대감께 함께 청하도록 해서 흔쾌히 허락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결코 실수가 없을 것이니 기다려봅소서. 이무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시 기다려보지 않을 수 없었지요. 더욱이 돈은 이미 다 쓰고 없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얼마 후 대정날이 되자 이무변과 하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눈알이 빠지도록 소식을 기다렸죠. 해가 높이 떠 정오에 이르고 정오를 지나 석양이 되었습니다. 이조와 병조의 도정이 이미 끝났으나 무변의 성명은 들려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장 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무변은 크게 상심하고 실망했지요. 더욱이 여관의 사람들조차 비웃고 수군대며 한탄하니 그 소란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무변은 아무 말도 없이 장 씨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만 하루가 멀다고 오던 자가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지요. 그제야 무변은 몹시 의심스러워 여관 주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병판댁 순호가 요 며칠 오지 않으니 웬일이냐? 내가 가까운 사이니 불러올 수 없겠는가? 저는 그자를 잘 모릅니다. 그가 병판댁 순호라는 사실은 진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인은 그자가 병판댁 하인이라 하고 진사님께서도 병판댁 하인이라 하시니 소인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혹 그자의 집은 잘 아느냐? 모릅니다. 진사님이 더 가까우시면서 왜 진작에 그 집을 알아두지 않으셨나요? 그럴 생각을 못했구나. 이무변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산을 다 처분한 돈을 도둑놈에게 완전히 쓸어 바친 것이었지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앞으로 집안의 종사가 끊기고 허다한 식구들을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100번 생각해도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았지요. 이튿날 아침 이무변은 일찍 일어나 곧장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강은 며칠째 내린 비에
큰 물을 이루고 있었지요. 이무변은 의관을 벗어던지고 크게 몇 번 고함을 지르더니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등과 배에 닿자 오싹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물러났지요. 그리고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스스로 죽기란 참으로 어려우니 남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이무변은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지요. 비단옷에 오화를 신은 팔척장신이 우뚝 서서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종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작거리에서 이무변은 길가의 무리 중에서도 몸집이 크고 인상도 험상궂으며 힘께나 쓸 것 같은 놈에게 달려들어 발길로 세게 차버렸지요. 그런데 그자는 꽥 소리를 지르며 자빠지더니 곧바로 일어나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무변이 그자를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지요. 이무변은 몹시 개탄하다 다른 무리 중에서 자기를 이길 것 같은 자를 골라서는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 우뚝 버티고 서서는 눈을 부라리니 그 모습은 영락없는 미치광이었지요. 그러니 그의 눈이 닿는 곳마다 모두 무너지듯 흩어져 도망치니 종로거리가 텅 비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맞아 죽으려 했지만 남들이 오히려 무변에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니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날은 벌써 저물었지요. 한숨을 크게 쉬며 여관으로 돌아왔지만 밤이 되어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오직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남의 안방으로 들어가 그 처첩을 희롱하면 반드시 맞아 죽을 수 있겠지. 이무변은 다음 날 아침 또 술을 잔뜩 마시고는 무관 복장을 하고 큰 길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새로 꾸민 집을 발견하고 중문으로 곧바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마침내 안채로 들어가니 마루에 한 젊은 부인이 혼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20이 조금 넘어 보였는데 화용월태의 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이무변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누구시길래 남의 집 내실에 함부로 들어오나요? 미친 사람인가요? 이무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마루로 올라가 여인의 손을 잡고 끌어안고 입까지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집안에는 개미 새끼 하나 보이질 않았지요.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남편은 왜 물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술에 취해 미친 사람이니 따질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얼른 나가세요. 어쨌든 내 남편이 있는 곳을 말해 보거라. 사실 난 진짜로 취한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 마지못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정말 미친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 그 사정이란 게 무엇이요? 난 전에 궁에서 선전관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다. 그런데 도둑놈에게 속아서 가산을 탕진하고 죽기로 결심했지. 그러나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남에게 맞아 죽으려고 여러 짓을 했지만 끝내 처리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지금도 내 남편이 없는 모양이니 또 죽기가 어려워졌구나. 앞으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며 이무변이 계속 탄식하기만 하니 여인이 말했지요. 정말 미쳤군요. 세상에 어찌 이처럼 어리석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께서는 무반으로 벼슬까지 하시고 이만한 풍채까지 지니셨는데 그런 분이 어찌 헛되이 죽으려고만 하시나요? 저 역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련 공을 만나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게 다 하늘의 뜻 아니겠어요? 무변이 그 사정을 모르니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제 남편은 본래 역관이었답니다. 본처가 있었는데
제 미색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저를 소실로 삼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 같이 살게 했는데 본처가 사납고 질투가 워낙 심해서 노쇠한 그 양반이 분란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집을 사서 소첩을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주 왕래하고 숙식도 하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본처의 질투를 두려워하여 발길이 뜸해졌지요. 지금은 늙은 하인 하나 하고만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니 과부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어졌죠. 거기에 남편이 작년에 역관으로 북경을 갔는데 일이 지체되어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지요. 소식조차 묘연하니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독수공방에서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먹고 입는 건 걱정 없지만 세상살이가 삭막하고 봄바람 가을달에 슬프게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따름입니다. 하인들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지자 잇따라 도망가 버리고 오직 늙은 하인 하나와 서로 의지하지만 그 역시 집에 붙어 있질 않네요. 제 신세가 이처럼 쓰리고 고달프답니다. 들으니 규방 안에서 홀로 울어야 하는 당신의 사정과 도둑놈에게 사기를 당하고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사정이 다를 게 없는 것 같소. 그러게요. 정년코 다른 길을 도모하려던 차에 이 기이한 만남이 이뤄졌으니 하늘이 분명 우리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제가 기꺼이 당신을 따르겠으니 당신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무변은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기는 하나 돌아봐도 돌아갈 곳이 없소. 그러니 그냥 죽는 길밖에 없지요. 대장부답지 못하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데 어찌 편하고 순조로운 길이 없겠어요? 제발 스스로를 아껴 평생을 그르치지 마세요. 여인은 말을 마치자 안으로 들어가 주안상을 내왔습니다. 그리곤 손수 술을 따라 권하니 이무변은 이미 여인의 얼굴에 반했고 또 그 말에 감동했기에 권하는 대로 받아 마시다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지요. 그리곤 여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림 병풍 비단 입을 화문석 수놓은 베개에서 벌과 나비가 꽃을 담아듯 둘 사이의 정이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마른 풀에 비가 내리는 듯 죽은 재에 다시 불이 붙는 듯하니 서로의 기쁨은 지극하였지요. 그날부터 이무변은 그 집에서 머물며 죽고 사는 것을 하늘에 맡겼습니다. 여인도 남편의 집과 인연을 끊고자 했기에 두려워하거나 꺼릴 것이 없었던 것이죠. 좋은 옷과 아름다운 음식으로 이무변을 받더니 여위였던 그의 얼굴이 날로 윤택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와서 자고 아침이 밝아오면 나가논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죽으려는 생각은 점차 사라지고 사는 즐거움이 도리어 커졌죠. 하지만 여인에 대한 소문을 덮기는 어려웠고 어느 날 역관에게 편지가 당도했는데 곧 귀국한다는 편지였습니다. 여인은 이무변에게 피하여 떠나라 했지만 그는 왜인지 돌아갈 수 없었고 차일피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죠. 그러다 역관이 한양에 도착해 그 집 식구들이 나가서 역관을 맞이했는데 역관이 제일 먼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소실은 왜 안 왔어? 벌써 딴 사람이 생겼다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과는 무슨 상관을 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역관이 놀라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니 본처는 소문을 자세히 알려주었지요. 역관은 화가 산처럼 치솟아 서둘러 말에 올라타 내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집 대문을 박차고 뛰어들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어떤 도적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감히 내 여자를 훔친단 말인가?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으렸다. 그때 갑자기 방문을 열어젖히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 팔척장신의 거구가 옷깃을 부러젖히고
가슴을 내밀고서는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죽을 곳을 얻었구나. 당장 그 칼로 나를 베시오. 이무변은 의기가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역관이 얼굴을 들어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요. 풍채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에 기가 질려 입을 해벌리고 얼빠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탄식하는 소리를 몇 번 내고는 칼을 내던지며 말했지요. 집과 기집과 재산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는 총총히 떠나가며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이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다가 나와 이무변에게 말했지요. 저희는 졸렬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냥 떠났지만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괴짝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속에는 품질 좋은 3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도 부자였지요. 이건 제가 시집 올 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몰래 깊이 감춰둬서 그 사람도 모른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돼요.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주인을 만났네요. 이것으로 한미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무변은 종들과 함께 말 2마리에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 위에 여인을 태우고 자기는 뒤를 따랐지요. 봉산 쪽으로 바삐 가니 역관도 감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역관의 본처도 그들이 떠나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다시 돌아올까봐 걱정했지요. 따라가 잡아오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만류하며 잠이나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무변은 은 300냥으로 팔았던 땅을 모두 사들였고 또 돈을 잘 굴려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었지요. 다시 상경하여 벼슬을 구했는데 전날의 실수를 교훈으로 깊이 삼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차차 승진하여 나중에는 그 직이 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합니다. 사또 영주관내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던 놈을 잡아왔습니다. 뭐라? 어서 대령하렸다. 네, 사또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불려달라 하요. 고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을 뿐이옵니다. 가만, 너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네, 저를요? 맞네. 네, 이놈! 네, 네, 장씨 이놈아! 너 잘 만났다. 살려주십시오. 어느 왔니? 네, 아버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째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내가 양식을 다 마련해 놓고 가서 잘 먹고 있었다. 그래, 어멈은 찾았니? 아버지의 물음에 은우는 당황한 듯 말이 없다 간신히 대답했지요. 찾기는요. 저 싫다고 떠난 사람인데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 나가는 약초나 캐로 이산 저산 돌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놈아, 엄동설 안에 무슨 약초더냐? 아무튼 수고하였구나. 어서 저녁이나 먹자. 깊은 산속 외딴 집에는 약초를 캐먹고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근처 산에서 송이를 캐고 아들은 이산 저산을 다니며 귀한 약초를 캐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지요. 사실 이 집에도 얼마 전까지 식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은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한 달이고 2달이고 귀한 약초를 캐러 다니느라 집을 비울 때가 많았던 은우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은우의 부인은 늘 은우에게 심통을 부렸지요. 여보, 이번에 가면 언제 또 와요? 글쎄,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달 안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시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2달이나 지나서 왔잖아요. 여보, 당신도 약초 캐는 일 말고 농사나 한번 지어보면 어때요? 아이고, 농사는 쉬운 줄 아시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난 약초꾼의 자식이니 약초 캐는 일이 천직인 것 같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나가면 밖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마냥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점점 힘드네요. 거참, 내 이번에는 약속 꼭 지킬 터이니 아버님 식사나 잘 챙겨드리고 계시오. 그리고 혹시 이번에 가면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하나 캐서 팔자를 고칠지. 은우는 툴툴대는 아내를 남겨둔 채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치악산을 거쳐 강원도 태백에 이르기까지 약초꾼들은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기 어려운 악산을 두루 다니며 약초를 캐니 한 번 집을 나서면 1달이고 2달이고 길게는 서너 달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는 은우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겁기만 하였죠. 사실 은우의 부인도 약초꾼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은우의 아비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다 서로의 자식을 혼인시켜 사돈을 맺은 것이죠. 하지만 은우의 부인은 그런 생활이 진저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항상 약초를 캐러 다니느라 집에 없었는데 혼인한 신랑도 약초꾼이니 늘 불만에 가득 차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도 은우의 부인은 남편을 보내면서 홀로 마당에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우가 약초를 캐러 나간 지 1달이 되었을까요? 태백의 깊은 산 중에서 약초꾼들은 귀한 버섯이나 약초를 찾아다니느라 온 산을 헤매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벌써 1달째인데 돈 될 만한 약초는 구경도 못했으니 반드시 1달 안에 돌아간다 약조했는데. 그래, 이번만이다. 이번에 돌아가면 송이나 캐며 조그만 농토를 빌려 농사나 짓자.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면 되지. 은우는 집에서 기다릴 아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뭔지 모를 불안감에 약초도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어이, 은우야 뭐해? 그 앞에 상황이 계신데. 동료 약초꾼이 멍하니 산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는 은우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은우가 발밑을 보니 소나무 밑동에 혓바닥을 내민 듯한 모습에 상황버섯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걸 못 봤네. 고맙습니다. 은우는 그제야 쪼그리고 앉아 조심히 상황버섯을 떼어내는데 나무 뒤 풀숲에 빨간 열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은우의 온몸이 떨려왔고 입은 바싹바싹 말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산삼이었습니다. 신봤다! 은우가 소리치자 놀란 약초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약초꾼들과 함께 산삼에 절하고 은우가 조심히 다가가 산삼을 캐니 그 길이가 좋기 수백 년은 묵은 듯 하였습니다. 은우는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집으로 향했지요. 이 산삼을 팔아 논밭도 사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낳아 늙은 아버지 잘 모시고 아내와 오순도순 살리라. 은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태백을 내려와 치악산 자락을 거쳐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가까운 길이 아니었죠. 1달을 쉼 없이 걸어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 먼 것이냐? 그래, 이 집도 이제는 끝이니 고맙게 생각하자. 은우는 집에서 하염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에 쉼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약방에 들러 산삼을 내보이니 놀란 약방 주인이 말했지요. 자네 아주 운수대통하였구먼. 안 그래도 권참판 댁에서 산삼을 찾던데 이 정도면 수천 양은 좋게 받을 것일세. 갈 길이 바쁘니 서둘러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함께 그 댁으로 가세. 권참판 댁은 충주에서도 큰 부자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장남이 과거에 합격했는데도 나라에서 벼슬자리 하나 얻질 못하니 조정의 대신에게
뇌물로 쓸 산삼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은우가 산삼을 캐온 것입니다. 약방 주인과 함께 권찬판의 집으로 간 은우가 권찬판을 만나 산삼을 보여주니 그는 그 크기에 놀라 눈이 희번뜩하여 말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크기이네. 자네, 이리 큰 삼을 어디서 캤는가? 태백산 깊은 자락에서 캤습니다. 이 정도면 못해도 3,400년은 묵은 산삼입니다. 그래, 내 보아도 그런 것 같네. 안 그래도 산삼이 필요해. 이곳저곳에서 산삼 구경을 많이 했으나 이리 큰 산삼은 처음이네. 그래, 얼마를 주면 팔겠는가? 이 정도면 좋기 5,000냥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좋은 일에 쓸 것이니 내 깎지는 않을 것이네. 조금만 기다리게. 권찬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청지기를 불러 5,000냥어치의 은자를 가져오라 일러서는 그것을 은우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은우는 권찬판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은자를 챙겨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은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수월하게 이루어지자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지요. 이 돈을 보면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 그래, 이제는 약초꾼 노릇도 끝이다. 은우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또 10여 일을 걸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살인문을 신나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좀 나와보시오. 여보. 그런데 집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만 감돌 뿐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은우가 방문을 열고 아내를 찾았지만 방 안은 썰렁하였고 부엌으로 가 문을 열어보니 한동안 밥을 짓지 않았는지 그릇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지요. 대체 어딜 간 거지? 산중이라 마시를 갈 데도 없는데. 들마루에 걸터 앉아 등짐을 풀러 그 안에 가득히 든 은자를 보고 은우는 행복해하였지요.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흘러 해가 서산에 걸려 넘어가려 하는데도 은우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고 은우의 가슴 한쪽에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송이를 가득 담은 망태를 메고 은우의 아버지가 들어왔죠. 은우야, 네, 아버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짜고짜 아내의 행방을 묻는 은우를 보며 아버지는 말이 없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요? 은우야, 네, 아버지. 내 처는 가버렸단다. 네? 가버리다니 어딜요? 한 달 전에 장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기에 산 아랫마을에 내려가 행방을 찾아보니 덕칠이라는 소금장수 놈과 눈이 맞아 도망을 갔단다. 아버지,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단다. 석구 어멈이 둘이서 죄를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는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않겠습니까? 은우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토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상상하며 무거운 돈을 짊어지고 집으로 달려왔건만 아내가 가버리고 없다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은우는 그날부터 방구석에 틀어박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지요. 그리고 그런 은우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찢어질 듯 하였지만 어떤 위로의 말로도 은우의 마음을 달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요. 은우야, 밥을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은우에게 밥상을 내미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셔요. 제가 못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밥상을 다 받네요. 은우가 간신히 수저를 들어 밥을 넘기는데 그 맛은 모래를 씹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아버지를 생각해 은우는 꾸역꾸역 힘겹게 밥을 넘겼지요. 은우야, 미안하구나. 약초꾼 내비만 두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가 계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은우와 아버지는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우의 가슴에는 분노의 마음이 일기 시작했지요.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줄 알았는데 소금 장수와 눈이 맞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이리 슬프게 하다니 결단코 용서치 않겠다는 분노만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우는 다시 약초를 캐러 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서며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그만 잊을 것입니다. 한두 달 약초나 캐러 나가면 다 잊혀지겠지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은우야. 가버린 사람을 어찌하겠느냐. 다 인연이 아니니 그렇지 않겠느냐. 몸조심히 다녀오너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 아버지. 저 없는 동안 끼니 잘 챙겨 드시고 계십시오. 은우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약초를 캐는 망태 속에는 날이 시퍼런 부엌칼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은우는 도망간 아내와 소금장수에 대한 원한으로 집을 나선 것이죠. 내 전국 팔도를 뒤져서라도 이 연놈들을 잡아서 요절을 내겠어. 분명 염전이 있는 바닷가에 연놈들이 살고 있을 것이야. 은우는 발길을 산이 아니라 아내와 소금장수가 갔다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마을이 나타나면 아내를 찾아 이곳저곳을 뒤지곤 하였죠. 그렇게 한참을 걸어 은우는 조그만 바닷가 마을에 다다랐지만 그곳에서도 아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으니 은우는 지치고 힘들었고 계절은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지요. 은우는 발길을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 이제는 아버지 걱정도 되고 망태 속의 부엌칼도 그동안 녹이 슬지 않았겠습니까? 추운 겨울 은우는 힘겹게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보니 늙은 아버지가 홀로 밥상을 차려놓고 저녁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은우는 아버지의 그 쓸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애써 참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부엌에 칼이 없어졌더구나. 네, 제가 실수로 망태에 넣어갔더라고요. 그래, 고생했다.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간만에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은 은우는 마당에 나와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지요. 그래, 네, 뭘 잘해준 게 있다고. 나 싫다 떠난 여인을 찾는단 말인가. 잘 살거라. 나를 버리고 갔니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나 또한 미련을 버릴 것 아니냐. 은우는 그날부터 아내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장에 나가 겨우내 먹을 양식을 사다 부엌에 쌓아놓기도 하고 오랜만에 동무도 만나 시시덕거리며 술을 마시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해질 역쯤이면 밀려오는 슬픔은 견디기 힘들었지요. 하이 못난 놈아, 대체 왜 못 있는 것이야? 그렇게 겨울을 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은우는 간만에 약초를 캐러 길을 나섰지요. 참, 다시는 약초를 캐러 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의 운명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은우는 그렇게 다시 약초꾼의 삶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먼 길을 나서서도 습관처럼 인근 마을에 들러 혹시나 아내가 그곳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을을 휘 돌아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지요. 은우가 영월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천으로 들어서서 밤이 깊어지자 길가에 주막에 들러 주모에게 하루 묵어가기를 청했지요. 주모, 혹시 빈방 있어? 이곳에서는 밥과 술을 팔 뿐이지 묵어가실 방이 없습니다. 거참 큰일이요. 날은 저물고 잘 곳은 없으니
헛간이라도 있으면 좀 내주시오. 사례는 두둑이 하겠소. 네, 밤중에 죄를 넘을 수도 없어서 그러. 주막의 여주인은 은우가 사정하는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정 그러시면 제 방 한쪽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여자 혼자 기거하는 방이라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정이 딱하신 것 같으니 그렇게라도 하시겠습니까? 주모만 괜찮다면 나야 고마울 뿐이지요. 한밤중 은우는 그렇게 주모의 방 구석에서 잠을 청하였는데 처음 보는 여인과 한 방에 놓으니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모도 마찬가지였는지 주모가 은우에게 말을 걸어왔지요. 손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내 행색을 보고도 모르셨소? 난 약초꾼이요. 약초를 캐러 이산 저산 다니지 않는 곳이 없소. 그러는 주모는 그 젊은 나이에 어찌 여기서 주막을 하고 계시오? 다 사연이 있질 않겠습니까? 그렇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우리 잠도 오지 않는데 서로 살아온 이야기나 해보시겠소? 주모와 은우는 그렇게 밤늦도록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지요. 지금 가시렵니까? 다시 길을 갈 준비를 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 은우에게 주모가 물었습니다. 재워주셔서 고마웠소이다. 혹 다시 박달재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들리겠소? 네, 몸 건강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마주한 은우와 주모가 나누는 인사는 조금은 달랐지요. 밤새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돈독한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은우가 주막을 나서고 주모가 방을 치우려 방문을 여니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고 방 한쪽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질 않겠습니까? 그래 주모가 손님이 무엇을 놓고 갔나 하고 다가가 보니 그것은 은돈이었지요. 은우가 방값으로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돈이 과하다는 생각에 은돈을 들고 서둘러 쫓아나갔지만 은우는 이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사실 이 주모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병을 얻어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렸지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서도 쫓겨났는데 친정도 사는 게 변변치 않으니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다 간신히 돈을 모아 이곳 박달재 밑에 주막을 차린 것이지요. 꼭 다시 들러주십시오. 하룻밤이지만 주모는 은우에게 깊은 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우의 마음속에 아직도 도망간 아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누군가 새로 자리할 틈이 없었죠. 은우는 집에서 기다리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박달재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가만 보니 아는 약초꾼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일세? 은우군. 그래, 오랜만일세. 어딜 가는 길인가? 에휴, 태백에서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아니, 자네 집이 고성 아니었나? 거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난 평생 고성이라고는 가본 적도 없는데 자네 일전에 우리 집에도 한 번 오지 않았는가? 그랬지. 그런데 몇 달 전에 자네 부인을 고성에서 보았길래 난 또 자네가 그리 이사한 줄 알았지. 순간 눈이 퉁방울만해진 은우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고성에서? 고성 어디에서 보았는가? 그게 아마 거진점이었을 거야. 거기서 웬 여인이 생선을 말리고 있는데 낯이 있길래 어디서 봤나 한참을 생각하다 자네 부인이 생각나지 않았겠는가? 왜 무슨 일이 있는 겐가? 아닐세. 고맙네. 은우는 갑자기 발길을 돌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거진으로 향했지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거진에 있다니 은우는 온 정신이 거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생각했지요. 내 이 연놈들을 죽이리라. 아니다. 관아에 고발하여 죽도록 매질을 당하게 하리라. 은우는 산 넘고 또 물을 건너 물어물어 거진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여 아내를 찾아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해질녘 즈음에
어떤 집에서 악의 울음소리와 소란스럽게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가보니 웬 사내가 한 여인을 두들겨 패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못된 년이 내 돈 어딨어? 어디다 감췄냔 말이야? 안 돼요. 우리 아이 먹고 입힐 것도 없어요. 저번이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뭐라 이 년이? 지금 나를 못 믿는 것이야. 사내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계속 발길질을 해댔고 아이는 그것을 보고 울고만 있질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우가 가만 보니 마당에 넘어져 있는 여인이 누구와 닮질 않았겠습니까? 바로 도망간 은우의 아내였죠. 순간 화가 난 은우는 마당으로 냅다 뛰어들어가 사내를 흠씬 두들겨 패놓고 싶었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 애처로워 그저 담장 너머에 서서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잠시 후 사내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자 은우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당에 쓰러져 울고 있는 아내를 잡고 엄마, 엄마 하며 울지 않겠습니까? 엄마라고? 은우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사내의 아이를 낳은 것이었죠. 처음 거진으로 향할 때는 혼을 내주리라 마음먹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를 설득해 집으로 데려갈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의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었으니 은우는 허탈함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은우가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여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울고 있던 아내가 올려다보니 바로 앞에 전 남편 은우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은우의 아내는 놀라고 당황하여 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아이만 끌어안고 있었죠. 나 싫다고 도망갔으면 잘 살아야지. 지금 이게 뭔 꼴이야? 은우는 아내의 모습이 애처로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지난날 품어왔던 증오와 원망은 사라지고 연민만이 남은 것이죠.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만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말 좀 해봐.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이야? 뚫린 입으로 말 좀 해보라고. 이 바보 천치 같은 거사.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 말 좀 해보라고. 아내는 고개 저어 울 뿐 끝내 말이 없었지요. 그렇게 셋이서 한참을 울다 은우가 눈물을 거두고 허리춤에서 조그만 자루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돈이 있네. 처음에는 잡아다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나랑 살면서 내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미안했네. 그래, 몇 년간 이렇게 당신 주려고 돈을 싸서 다녔는데 이제야 만났으니 이거 받고 잘 사시게. 아이도 잘 키우고 나는 이만 돌아가겠네. 그랬습니다. 은우는 산산판돈을 아내를 만나면 주려고 그렇게 몇 년간을 들고 다닌 것이죠. 은우가 그렇게 돈을 내놓고 돌아서 집을 나서는데 순간 뒤에서 아내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보, 그 소리에 은우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떠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아니요, 내가 미안했소. 그만 가오. 은우는 비처럼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으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거진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박달재 밑에 주막에 들렸죠. 주모, 내 또 왔소.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돈을 과하게 놓고 가셔서 돌려드리려 했는데 이제야 오셨네요. 아니요, 방이 없는 주막에 방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 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소. 오늘 밤도 하루 재워주실 수 있겠소. 그럼요. 은우는 그렇게 작은 주막의 주모와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때 한성부 장이동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 20에 소과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늦도록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혼이 나여 어린 자식만 6이니 가세는 점점 기울고 아침 저녁 끼니를 잊지 못했고 옷과 벗어는 온전한 게 없었습니다. 혼기가 찬 딸이 5이나 있었는데 하나도 시집을 보내지 못하다 마침 어느 선비의 아들과 그의 딸 사이에 혼담이 오갔고 거의 성사가 되어갔지요. 그런데 김생이 생각해보니 재산이라고는 자기 한 몸밖에 가진 것이 없고 친척도 없으니 어디 사정을 호소해 볼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생이 깊은 밤마다 탄식하고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다시피 하며 몇십 일을 보냈지요. 그때 문득 무관인 먼 친척 하나가 단천 고을의 원님으로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학렬이 조금 높으니 찾아가서 돈푼이나 얻어오면 일이 조금 풀릴 것 같기도 하구나. 김생은 부끄러운 일임을 잘 알았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 생각했지요. 다음 날 김생은 이웃들에게 노자로 쓸 돈을 겨우 빌려 느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천리길을 길에서 먹고 자면서 겨우 단천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천 관아의 문 앞에서 원님 뵙기를 청했으나 문지기에 가로막혔지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라는 사또의 명이시오. 이보거라. 여기 사또가 사촌 형님이시네. 내 이름이 김우왕인데 찾아왔다 말만 전해주게. 글쎄, 아니 된다고 하지 않았소. 주상 같은 사또의 명을 어겼다. 물꼬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로. 썩 물러나시오. 김생이 여러 번 부탁했지만 문지기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아예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기울어 어두워졌지요. 김생은 하는 수 없이 고을의 객점을 찾아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관아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도무지 안으로 들어가 사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생은 분개해 돌아가려고도 했지만 이미 천리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쉽사리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래 밤에는 객점에서 자고 해가 뜨면 관문으로 가서 들여보내 주기를 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도무지 사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생 수중의 노자도 다 떨어졌지요. 거기다 객점 주인에게 돈을 많이 꾸었으니 주인은 김생이 타고 온 나귀를 전당으로 잡았습니다. 김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머리가 다 아팠는데 주인이 그 사정을 알고 말했지요. 내일 원님께서 사창에 나가 환곡을 점검하는데 우리 객점 앞을 지나시게 되어 있지요.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얼굴을 한번 뵙는 게 어떨까요? 김생이 그러겠다 하고는 다음 날 아침 그 말대로 했습니다. 과연 원님이 탐나며가 나타났고 나졸들이 앞뒤에서 호위했지요. 순간 김생이 부르짖었습니다. 형님, 저 우왕이옵니다. 형님.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사또가 돌아보니 먼 친척 아니겠습니까? 형님을 찾아 여기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또가 머리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는 무슨 연유인고? 김생이 자신이 찾아온 연유를 말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또가 말했지요. 공사가 한창이라 너와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 일단 기다려보거라. 사또가 그러고는 종을 돌아보며 명했지요. 동각으로 모시고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김생은 즉시 종을 따라 관아의 동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사또를 기다리다 날이 저물었는데 밥도 먹지 못했지요. 뱃속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사또만 만나면 다 해결되리란 생각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니 사또가 돌아와 좌정했지요. 형님, 제가 종일 먹지를 못해 정신이 없습니다. 욕이나 하게 밥이나 좀 주십시오. 술과 안주를 가져와라. 잠시 뒤 하인이 주둥이 깨진 작은 술병을 올리고
미역 한 조각을 술안주로 가져왔습니다. 온종일 굶은지라 반드시 좋은 술과 살찐 고기를 내올 것이고 그러면 한번 크게 씹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김생은 이 모양을 보고 화가 치솟았지요. 벌떡 일어나 상을 발로 차서 땅바닥에 엎어버리고는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람 대접 이리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보게나. 내가 너보다 높은 학렬인데 내가 준 음식에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화가 난 사또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김생을 문 밖으로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전을 불러 말했지요. 고을의 명을 내려 만일 낯선 사람을 재워주는 자가 있으면 가혹한 벌을 받을 거라고 전하라. 그런데 김생이 분을 머금고 객점으로 돌아오니 객점 주인도 문을 닫아 걸고 받아주지 않았지요. 타고 온 나귀조차 이미 저당 잡혔으니 하는 수 없이 다른 객점으로 가보았으나 어디에도 김생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고 비는 퍼부었지요.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이 빗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한단 말인가? 김생은 빗속을 헤매이다 마침내 음리에서도 궁벽한 곳에 이르러 나무 숲을 사이에서 잠시 쉬어가려는데 그 옆에 작은 토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돗자리로 문을 달아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와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 가죽신 만드는 카파치의 집 같아 보였지요. 김생이 문 밖에서 헛기침하니 안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자가 돗자리로 만든 문을 거두며 나왔습니다. 니시오. 길은 먼데 날도 저물고 하룻밤 재워주시구려. 카파치는 김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토굴이 일반 백성의 살림집과 달라 고을 사또의 호령이 미치지 못한 듯 싶었지요. 그렇게 토굴에서 김생이 한동안 앉아 있었는데 내리는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프고 심신이 뒤숭숭했지요. 새삼 분하고 한스러워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경이 가까워지니 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타났지요. 달빛이 돗자리 문 사이로 들어오니 털끝까지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문 밖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김생이 목을 빼고 가만 보니 한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빼어나고 또렷한 이목구비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이 댁에 한양 손님이 계신가요? 김생은 사또가 보낸 사람일 것 같아 얼른 몸을 숨기고 집주인을 불러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찌 저를 속이려 하시나요? 여인은 문 밖에서 김생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허술한 돗자리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와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체 누구이길래 나를 찾아온 것이오? 저는 고을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입니다. 평소 사또께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손님에게는 진수성찬을 내시고 귀찮은 손님에게는 보리술과 미역만 내어 쫓아내지요. 평소 저는 사또께서 그처럼 인색하게 굴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두 기꺼이 받아먹고 마시니 저는 그들이 모두 천한 장부라 응대한 기상이 없다고 생각해왔죠. 오늘 상공께서는 비록 배고프고 목마른 지경이지만 능히 일어나서 그걸 차버렸으니 가히 그 비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상이라면 어찌 부귀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김생은 거듭 별거 아니라 살해했는데 기생과 함께 온 여종이 시랍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김생이 보니 차려온 밥과 국, 고기와 간장이 모두 정결했지요. 안 그래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밥상을 본 김생이 수저를 들고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차려온 음식이 하나같이 맛있고 훌륭하구려. 이 고마움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과찬이십니다. 이미 모시고 말씀 나누는 걸 허락하셨으니 누추한 제 집에 가셔서 곡진한 정을 함께하길 원하옵니다. 김생이 그 말에 따라 기생을 쫓아가니 기생의 집은 푸른 창, 붉은 문에 벽은 산초 열매를 섞어 발랐고 담장은 하얀 칠을 했으며 당률로 주련을 붙였지요. 그리고 집안에는 골동품들도 즐비했습니다. 청동화로에 향을 피우니 향기가 가득 퍼지고 등불과 촛불이 휘황하니 수놓은 문양이 찬란했지요. 기생은 화려한 방석 위에 그를 앉게 하고는 정을 보이고 본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생원께서 천리박 사람에게 찾아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김생이 그 사정을 다 말해주니 기생이 눈썹과 이마를 찡그리며 잠옷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었고 기생은 그를 이끌어 동침했습니다. 운우지정의 흔적이 잠자리에 낭자했지요. 동이 틀 무렵 기생이 먼저 일어나 상자에서 번질번질한 옷 한 벌을 꺼내주니 김생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옷은 그의 몸에 꼭 맞았지요. 하지만 김생은 뭔가에 연연해 하는 듯 쉽게 떠나지 못하고 거의 몇 달을 머물렀습니다. 생원께서는 여기 오래 머물려 하십니까? 처자가 줄이고 종들도 야위여.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지경인 걸 모르는 바 아니네. 하지만 내게도 오래된 생각이 있네.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는데 행랑에 돈 한 푼 없으니 어찌 천리 밖으로 몸을 끌고 가겠나? 그만 돌아가려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머뭇머뭇하며 시간만 보내는 이유라네. 대장부란 마땅히 당세에 힘을 써야지. 어찌 바깥 형편에 얽매여 세월만 보내겠습니까? 고인도 밤나무 아래에서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첩이 비록 여자이지만 어찌 지식이 없겠습니까? 노잣돈은 이미 마련해 두었답니다. 기생이 그렇게 말하고 다락에서 상자를 꺼내니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말 두 필이 밖에서 울었습니다. 김생이 물으니 기생이 말했지요. 생원님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한 마리는 님께서 타시고 다른 한 마리에는 제가 선물로 드리는 옷가지를 실어 가세요. 그러고는 화롱 두 짝에 고운 배와 담비 가죽, 가발, 은화 등을 담아 싣고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김생은 기생의 정성에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지요. 그리고 그 의리에 감복하고 그 정에 이끌려 도중에 북쪽을 향해 연연해 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김생은 가져온 물건으로 혼수를 마련해 딸의 혼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 과거에 김생도 장원급제하여 홍문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급히 숙직하는 유신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북도에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해 흉년이 계속되고 있도다. 게다가 먼 지방에는 조정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수령도 탐욕스러워 백성들의 살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있다. 김호왕이 짐의 명을 받아서 암행어사로 읍내에 들어가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여라. 김생은 황공해하며 명을 받들고 즉시 누더기로 갈아입고는 미행으로 북관으로 들어가 총가에서 걸식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지요. 고을의 사람들은 고리의 황고기자와 사또의 탐욕 때문에 진저리 쳤고 날로 궁핍해져가는 살림살이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김생이 하루는 날이 저물 무렵 단천에 이르렀습니다. 기생의 옛 은혜를 생각하고 감회에 젖었으나 먼저 그 집으로 가서 짐짓 그 마음을 살펴보려 했지요. 기생집 앞에 당도한 김생이 기생을 불렀습니다. 밥 한 술만 주시오. 밥이 없으면 돈이라도 한 푼 주시오. 이러기를 몇 번 하니 기생이 창 너머로 듣고 놀라서 기뻐하며
머리채도 다듬지 않은 채 후다닥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생은 미처 신도 못 신고 김생을 맞이해 들어오게 하고는 물었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셨어요? 말을 하자면 끝이 없네. 그때 작별하고 가다가 중도의 도적을 만나서 자네가 준 노자와 말을 모두 다 빼앗겼다네. 내 처자를 볼 면목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걸식으로 연명하니 의지할 데가 없었지. 넓고 넓은 이 세상에 그래도 의지할 만한 데로는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다시 왔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려 감히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부르기만 했다네. 산 넘고 물 건너오시느라 기갈이 심하시겠네요. 어떻게 요기를 하게 해드릴지요? 제가 막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술씩 나눠 드시어요. 그러고는 그를 이끌어 한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기생은 새 옷 한 벌을 입혀주며 말했지요. 이것은 나리를 위해 지은 것으로 심부름꾼에게 붙이려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끊겨 아직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뜻밖의 오늘 그 작은 정성을 이루게 되었네요. 김생이 떨어진 옷을 벗어서 묶어서는 아랫목 위쪽에 두니 기생이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솜이 다 해지고 배도 성한 곳이 없어 다시 입기 어려운데 그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러고는 창을 밀쳐 열고 헌 옷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김생이 급히 마루에서 내려가 그걸 다시 가져왔는데 마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지요. 이에 기생이 다시 헌 옷을 낚아채서 던져버렸는데 그러면 김생이 즉시 다시 가져오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기생이 그를 한참 보고 있다가 발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데 당신께서는 도리어 거짓으로 꾸미려 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나리께서 이미 새 옷을 입으셨는데 억지로 그렇게까지 애써서 다 떨어진 옷을 버리지 않으려는 건 장차 쓰임새가 있어서일 겁니다. 암행어사가 아니시면 무엇이겠습니까? 기생이 화를 내며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니 김생이 웃으며 만류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과연 급제해 그 자리를 받았고 이렇게 너를 만났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찌 나 어사로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제야 마음이 풀린 기생이 물었지요. 앞으로 봉군 사또를 어찌하시랍니까? 그건 나도 어렵게 생각하는 바다. 사또는 병든 백성들에게 온갖 탐악한 짓을 했으니 그 죄상을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렵다. 내 만약 그 죄악을 밝혀내 그를 쫓아내서 몰락하게 하면 이는 친척 간의 돈독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숨겨두고 두둔해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란 일을 생각하지 않는 짓이니 어찌하면 좋을꼬. 만일 임금님께 이런 일을 아뢰면 결국 나라법에 크게 걸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리께서 지난날 당한 분을 마음에 품고 사또에게 복수를 하였다고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고 문제로 삼지 않으면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적인 일을 망치는 셈이 됩니다. 이들 모두 결단코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리께서 몰래 사또를 만나 그 죄를 따지고 스스로 떠나도록 권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나은 구석이 많구나. 기생은 붓을 잡고 사또가 창고 곡식을 빼앗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일 등등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기생은 김생을 안내하여 몰래 동원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마침 동원에 앉아있던 사또가 김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가 급제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일어나 벌벌 떨며 말했지요. 귀하신 분이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내가 전하의 명을 받들고 북방으로 와서 마침내 귀부에 이르러 아무도 모르게 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또가 황공하여 몸을 움츠리고 무릎을 꿇으며 절을 하는데 손과 발을 바들바들 떨었지요. 귀부에 와서 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원성이 길에 가득하니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불행을 이미 논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군요. 얼마나 정치를 포악하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습니까? 사또가 머뭇머뭇하며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소관의 죄상을 들어보겠소이다. 김생이 적어온 것을 보여주자 그것들을 읽다 말고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어사께선 같은 조상을 둔 의리를 생각해 대죄만은 면하게 해 주시오. 하나 내가 안찰사라는 중요한 책무를 받았기에 사사로운 정해 때문에 고을 백성들이 계속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건대 내일 안으로 사직의 장계를 올리고 즉시 물러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봉고파직하고 임금께 아랠 것입니다. 그 말에 사또가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공의 아량과 덕량은 썩은 풀을 되살아나게 하고 말라 비틀어진 뼈에 살이 돋게 합니다.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과연 사또는 병을 핑계 삼아 사직의 장계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김생도 차차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돌아가 좋은 집에서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벼슬은 맑기가 물과 같아서 끼니조차 잊기가 어렵다. 만일 너로 하여금 배고픔에 탄식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 과오다. 관직이 좀 높아져 녹봉이 늘고 공적이 쌓이면 마땅히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첩이 어찌 상공께 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마땅히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 김생은 그렇게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갔지요. 하루는 그가 궁에서 숙직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숙종 임금은 춘추가 높아 눈병이 생겼는데 밤마다 숙직하는 신하들을 불러 편안하게 한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급 역사를 논하고 또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도 들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신하들은 각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아뢰었고 마침내 김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북방으로 안찰사직을 수행하고 왔으니 반드시 겪은 바가 있을 것이다. 어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김생이 엎드려 대답했지요. 비로하고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어찌 감히 아뢰겠습니까? 군신의 사이는 집안의 부자 사이와 같으니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김생은 즉시 단천에서의 일을 조목조목 아뢰었고 토방에서 기생을 만나고 기생이 밥을 준 대목에서는 임금이 작은 부채를 들어 연이어 어상을 두드렸습니다. 기생이 말을 마련해 여장을 갖추어 보내준 대목에 이르러서는 여러 번 무릎을 쳤고 또 다 떨어진 옷을 다시 주워오는 모습을 보고 기생이 김생이 암행어사가 된 것을 알아차린 대목에 이르러서는 부채가 다 부러졌지요. 마지막으로 밤을 타서 사또를 만나고 향리로 돌아가도록 권유하고 기생에게 뒷날을 약속한 대목에서는 마침내 임금이 승지를 급히 불러 전지를 써서 함경도 관찰사에게 명하기를 단천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 아무개를 즉시 유신 김호왕의 집으로 올려보내고서 아뢰라 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는 과연 임금의 명대로 기생에게 돈과 비단을 후하게 주어서 김생의 집으로 보냈지요. 기생은 김생과 부인을 잘 섬겼고 종들은 하나같이 은혜와 믿음으로 부렸습니다. 재물도 잘 다스려 부족함이 없게 했고 훗날 김호왕이 재상의 반열에 오르는데도 기생의 공이 컸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대길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길은 젊어서 가난했지만 남들보다 근면하고 성실하여 고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근면 성실하기만 하다고 큰 부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지만 진정 부자가 되기에는 자신의 힘이 턱없이 부족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 스님이 찾아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스님, 제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도 형편만 좋다면 어려운 사람도 도우며 살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도무지 형편이 나아지질 않으니 참 걱정입니다. 양식이 없다면 쓰다 남은 집단이라도 좋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오. 그 말에 대길이 스님에게 집단을 내주자 스님이 가만히 그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지요. 당신 관상을 보아하니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것이오. 하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살 수 있어.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걱정 마시오. 조만간 크게 일어날 테니.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단을 들고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대길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조그만 돌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길아, 이런 돌밭은 뭐 타러 샀다냐?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돌밭도 잘 일구면 내년에는 작물을 심어 돈을 좀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길은 그렇게 말하고 매일같이 돌밭으로 가 돌을 고르고 밭을 개간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밭은 워낙 돌이 많아 개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돌을 고르고 골라도 밭에서는 계속 돌만 나왔지요. 대길은 지쳐 그만 밭 가운데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길이 가만히 보니 앉은 자리에 널찍한 돌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체 뭐지? 대길이 땅을 헤집어 돌판을 거두어내니 그 밑에는 또 돌판이 있고 또 돌판이 있었습니다. 대길이 이상하여 쉬지 않고 계속 돌판을 걷어내자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정도의 조그만 구멍이 하나 보였지요. 대길은 몸을 구부려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협소하기만 한 구멍 안은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지요. 좁은 구멍 사이로 기어 들어가던 대길은 사방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무리란 생각이 들자 서둘러 집으로 가 등잔불을 준비하여 왔지요. 그리고 다시 등잔불을 켜고 구멍 안으로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멍 안에서 불을 비춰보자 그곳에는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된 장신구들과 관이 뉘어져 있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은 무덤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옛날 어느 왕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대길은 그날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덤 안에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빼내어 몰래 팔아다 점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에 소문이 날까 고향을 떠나 경기도의 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어놓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부자가 된 대길은 지난날의 자신은 잊고 매우 인색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네, 시키는 일이나 할 거면 뭐 타러 우리 집에 들어왔나? 마당을 쓸었으면 창고에 가서 집단도 정리하고 점심때가 되면 알아서 소, 여물도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간신히 세경이나 받아먹을 셈으로 일하니 평생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대길은 부자가 되었으나 지난날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늘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집안의 일꾼들을 마구 부렸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인색하게만 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대길의 집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당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당신같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같이 남의 집이나 기웃거리며 양식이나 축내는 인간들이라고. 여기서 기다려. 부자 대길은 그렇게 말하더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바가지에 똥을 퍼오더니 스님에게 퍼부었지요. 자, 시주했으니 어서 가시게. 하! 대길에게 똥물을 뒤집어 쓴 스님은 뒤돌아 그저 허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혼잣말을 하였지요. 내 분명 늘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 했거늘 그 사람 참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질 못하는 게 흠이야. 그렇게 스님이 털레털레 뒤돌아가는데 그때 대길의 커다란 집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야? 웬 비구름이 이리도 시커먼 것이야? 얘들아, 문 걸어 잠가라. 비가 한바탕 퍼부으려는 것 같다. 예, 주인마님. 부자 대길의 말에 하인들이 대문을 걸어 잠그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대길의 집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쏟아지니 부자 대길의 집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며칠 후 큰 연못이 생겼다 합니다. 그렇게 수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부부가 이사를 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은데 농사지을 땅 하나 없으니 남편은 대갓집에서 바깥 머슴을 살고 부인은 부엌에서 식모를 살았지요. 부인, 우리 내외가 열심히 일해야 겨우 아이들 넷을 먹여 살릴 수 있겠소. 그러게요. 그래도 참판댁에서 걷어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으니 정말 고맙네요. 그러게 말이오. 부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10여 년을 남의 집살이를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먹일 밥을 싸들고서 산길로 심리 길을 걸어 집에 도착하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자식들이 그제야 문고리를 따고서 우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밥 가져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힘이 드시죠. 이리 오세요. 저희가 주물러 드릴게요. 시원하다. 여기도 주물러라. 저기도 쳐달라. 시원하다. 피로가 싹 풀리는구나. 이러니 해가 넘어가서 집에 들어가 자식을 만나는 것이 부부의 낙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식들이지만 우애 좋고 부부가 열심히 일하여 가정을 꾸려나가니 참 화목하기만 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산골 외딴 집인 이 집에 웬 스님이 나타나서는 시주를 부탁하였지요. 그런데 낮이라 부모는 일하러 갔고 집안에는 아이들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스님에게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7살 먹은 막내가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스님 드릴 것이 없네요. 하지만 제가 손을 싹싹 비비면 손이 따뜻해지고요. 그 따뜻한 손을 갖고 스님의 언 손을 녹여드릴 수는 있어요. 자, 제 따뜻한 손을 시주받으세요. 아이의 손을 잡은 스님은 아이 손의 따뜻한 온기와 그 마음에 감동하였는지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너는 아주 귀한 시주를 하는구나. 너 지금 몇 살이냐? 7살입니다. 이 집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냐? 너 나를 따라가지 아니하겠느냐? 내 먹여주고 글도 가르쳐주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녁에 오시거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늦다. 나도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형과 누나에게 물어보아라. 싫으면 그만두고. 예, 조금 기다리세요.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형제들과 상의를 하는 것 같더니 이내 7살 막내가
나와서 말하였지요. 저 하나라도 입을 덜어야지요. 부모님께서는 밤마다 산길로 우리 음식을 갖고 오시는데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스님을 따라 절로 간다고 뭐 영영 부모 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신다니?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절에 가서 연락하면 안심을 하시겠지요. 슬프지 않느냐? 슬프기는 합니다마는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응? 그러면 가자. 이리하여서 이 막내가 스님을 따라가는데 한참을 가다 커다란 연못가에 다다르자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이쯤일 게다. 이곳을 파보아라. 한겨울 연못도 얼고 땅도 얼었는데 아이는 시키는 대로 연못의 가장자리를 열심히 파보았습니다. 시린 손을 호우 불어가며 땅을 파는데 땅 속에서 엽전이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원래 옛날 인색한 장자가 살던 집이 있던 곳이란다. 시주를 부탁하는 스님들에게 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쇠똥을 주어서 화가 난 스님이 신통력을 써서 큰 비가 와라. 이 집이 물에 빠져라. 그리하여서 그만 연못이 되었단다. 지금은 장자가 살았던 집터였다 해서 장자못이라고 부르지. 그 장자네 동전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단다. 내가 가지거라. 아니, 스님이 가지시지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나 같은 중이 돈을 가지면 살도 뼈도 머리도 눈도 다 썩는단다. 너 같은 세상 사람은 가질수록 좋다. 다만 죄를 짓는 데에만 쓰지 않는다면. 자, 저 엽전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남들이 의심하니까 조금씩 가져가서 먹고 살고 나중에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거라.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이가 고맙다 잘하자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아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해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식구들이 7살 난 막내의 말을 듣고 와 연못가의 땅을 파보니 과연 동전이 하나둘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 그 스님이 뭐라 그러셨다고? 엽전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남들이 의심하니까 조금씩 가져가서 논도 사고 밭도 사라시던데요. 그래, 아마도 그 스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같구나. 그날로 식구들은 동전을 조금씩 주워다 밭을 사고 열심히 땅을 일구어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은 먹고 살 만큼 땅에서 양식이 나온 뒤에는 연못에서 동전을 주워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 연못 어딘가에는 동전이 묻혀있질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